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부터 위장관 소화기계 생리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그림을 볼게요. 자,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일단 식도로 들어오게 되죠. 식도를 거쳐서 스토먹 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토먹에서 십이지장부터 시작되는 소장을 거치게 되고 이제 대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어센딩 콜론, 트랜스버스 콜론, 디센딩 콜론, 시그모이드 콜론, 그리고 렉툼을 거쳐서 에이누스 항문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즉 음식물이 들어와서 소화를 시키고 밖으로 배출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소화기계이고, 이 소화기계는 일종의 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음식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관을 통해서 쭉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이누스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계를 위장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트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위장관은 이렇게 관으로 구성된 장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장관을 공부하는 거는 이 관의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음식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음식물을 일단 이 밑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이 관이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관의 역할은 연동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얘네들을 소화시키는 분비액들을 또 내보내게 되죠. 즉, 이 소화액을 분비하는 분비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물들을 잘게 쪼개는 소화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분들을 다시 몸 안으로 흡수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위장관, 이 관의 구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어떻게 분비를 하고 어떻게 소화하고 흡수하는지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생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위장관의 가장 기본 역할은 소화입니다. 바로 다이제스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소화라는 거는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음식물을 화학적 또는 기계적으로 분해를 시키는 거를 바로 소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양소로 분해를 시키게 되고 이 영양소를 다시 우리는 흡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음식물을 화학적으로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화효소라는 거를 분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화하는 과정에 우리는 다양한 문제들에 당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는 바로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소화효소를 분비하게 되는데요. 강력한 소화효소가 음식물만 분해하는 게 아니라 그 위장관 자체의 세포들도 소화시킬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게 바로 위액이잖아요. 위액은 굉장히 강산성을 띠게 되는데 이것들의 위장관 자체의 세포들도 함께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위장관 자체의 세포들도 소화액에 노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은 소화시키되 위장관 세포들은 소화시키지 않게 하는 뭔가 보호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깨지게 되면은 우리는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그게 바로 궤양이라는 거죠. 펩틱 얼서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당면한 문제는 바로 섭취를 하고 배설하는 게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관에 있어요.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소화액, 그리고 점액, 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적으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위장관에서 가지고 있는 외분비샘과 세포들에서 소화효소도 분비를 하고 점액, 전해질, 물 등을 분비하죠. 이 분비 물질이 거의 7리터에 달하게 됩니다. 이 7리터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이 양들은 다시 재흡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재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게 된다면 우리 몸은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 탈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탈수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게 바로 설사죠, 설사. 그리고 묽은 변을 본다든지 이게 재흡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밖으로 배출되는 게 바로 설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이 분비와 재흡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세 번째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외부 물질이죠. 외부 물질이 그대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들어올 때 외부 침입자들도 함께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것들을 방어하는 메커니즘도 함께 존재하고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장관계 림프 조직이라는 거죠. 겉 Associated Lymphoid Tissue, 즉 GALT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책에서는 이 체내 림프구의 80%가 바로 소장에서 발견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위장관계는 4가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소화, 다이제스천, 그리고 흡수, 업솔션, 그리고 운동, 모빌리티, 그리고 분비, 시크리션. 이 4개의 역할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이 중에서 흡수 같은 경우에는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많이 먹으면 많은 영양분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반면 이 운동과 분비는 끊임없이 우리 몸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된 물질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조절을 해주고 있는 거죠. 즉 음식물이 막 들어와요. 근데 너무 빠른 속도로 들어온다고 음식물을 빨리빨리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그것들을 제대로 소화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흡수시킬 수도 없게 되겠죠. 제대로 소화시키고 흡수시키기 위해서 그 운동을 끊임없이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음식에 따라서 소화효소의 분비량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 흡수와 운동과 이 분비를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소화관, 이 관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관은 바로 4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4개의 층을 그림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위벽과 소장벽의 그림을 좀 그려놔 봤는데요. 우리 몸의 위장관의 관의 벽은 총 4개의 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점막, 그리고 점막하 조직, 근육층, 장막, 이것도 점막, 점막하 조직, 근육층, 장막 이렇게 4개의 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4개의 층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가장 안쪽에 내강을 구성하는 점막이 있습니다. 뮤코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점막은 약간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변화는 표면적을 넓게 하고 그래서 이 흡수율을 증가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위에 점막은 주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루게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소장주름은 플리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그림으로 뒤에서 확인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왼쪽은 위벽, 위벽의 점막층을 보면은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요거를 바로 루게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장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이가 있죠. 이렇게 손가락 모양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육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플리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벽도 요 주름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함입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함입된 부분에 바로 위샘, 가스트릭 글랜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소장벽 또한 이렇게 함입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를 바로 음와 크립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함입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표면적을 더 넓힐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바로 점막층은 함입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는 위샘, 가스트릭 글랜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소장에서는 음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립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점막층은 또 3개의 구조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안쪽에 내막층을 이루는 상피, 에피셀리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밑으로 고유판을 가지고 있죠. 라미나 프로프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근점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스큘러리스 뮤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서 그림으로 또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상피층 에피셀리움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고유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고유판은 상피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밑으로 이렇게 얇게 근점막이 이렇게 존재하는 게 이렇게 보이죠? 얘가 바로 근점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얇은 평활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장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고유판이 있고 근점막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상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할 거고요. 일단 고유판은 상피 밑에서 상피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점막 같은 경우에는 얇은 평활근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육모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게 되죠. 즉 육모의 움직임으로 표면적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층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층은 점막하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서브뮤코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서브뮤코자는 결합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비교적 큰 혈관이 있고 림프관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도 분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분포하는 신경을 점막하 신경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서브뮤코잘 또는 메이스너 플렉서스라고 얘기를 하죠. 역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림을 보면 일단 점막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피가 있고 고유판이 있고 그리고 근점막 얇은 평활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 아래로 바로 점막하 조직, 결합 조직과 이 안에는 이렇게 림프관도 있고 동맥도 있고 정맥도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막과 점막하 조직 요 사이에 이렇게 노란색 보이시나요? 이 노란색이 바로 점막하 신경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로 메이스너 플렉서스라고 불리는 신경도 요 부분에 존재하고 있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근육층이 있습니다. 이 근육층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세 번째 근육층이 존재하고 있죠. 근육층은 머스큘러리스 익스터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근육층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근육층과 밖에 있는 근육층 이렇게 일단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안에 있는 근육층은 서큘러 머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거는 롱지튜디널 머슬이라고 얘기를 하죠. 관이 이렇게 있으면 안쪽은 이렇게 서큘러하게 원형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머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밖으로는 이렇게 롱지튜디널 세로로 이렇게 뻗어 있는 근육층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스토먹 같은 경우에는 그 위쪽으로 하나의 근육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근이라고 하는 오블리크 머슬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근육층에도 신경층이 하나 존재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안층을 이루는 서큘러 머슬과 롱지튜디널 머슬 요 사이에 근육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근층간 신경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마이엔트릭 또는 아우어바우 플렉서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질환들에 대해서 혹시 공부를 한다면 이 아우어바우 플렉서스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장에 어떤 질환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또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요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점막하 조직의 이 근육층을 보면은 이렇게 근육층의 두 개의 근육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 안층과 바깥쪽의 근육층의 배열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안층이 서큘러 머슬 그리고 바깥쪽이 롱지튜디널 머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소장벽도 이렇게 서큘러 머슬 그리고 롱지튜디널 머슬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소장벽은 그 안에는 이제 근육층이 없죠. 근데 위벽 같은 경우에는 그 안쪽에 이렇게 하나의 더 근육층이 존재하고 있다. 걔가 사근이라고 하는 오블리크 머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장막층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가장 바깥쪽이 장막층에 해당이 됩니다. 올라가서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바로 마지막 네 번째 장막, 세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세로자는 바깥쪽에 있는 복막과 연결이 된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 점막층에 있는 이 상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피세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을 이동시키는 상피세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이 상피세포를 통해서 이온도 이동을 하고 물도 이동을 하고 그리고 영양소 이런 것들을 흡수시키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내분비세포가 있고 외분비세포가 있습니다. 자, 이 내분비세포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죠. 이 내분비세포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간질액으로 분비를 해주는 거고 이 외분비세포는 효소나 점액들을 내강으로 분비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분비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죠. 상피세포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줄기세포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죠. 위장관계의 줄기세포는 굉장히 빨리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줄기세포가 주로 위치하는 곳은 가스트릭 글랜드 그리고 크립트 그 함입 부위에 보통은 위치하게 되고요. 이렇게 빨리 분열을 하면서 새로운 상피세포를 빨리빨리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내강으로 이동을 시켜서 배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강한 소화효소, 다양한 외부 물질, 굉장히 척박한 환경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명이 굉장히 짧고 빨리빨리 새로운 상피들을 만들어서 내강 쪽으로 계속 재배치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장관은 보통은 빠른 세포 교체가 일어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의 발병에도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위장관계의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유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상피 밑에 결합 조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상피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고유판에는 혈관과 림프관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얇은 혈관과 림프관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흡수한 영양분들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곳에는 대식세포 그리고 림프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즉 면역세포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침입자를 막아주는 역할을 이곳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림프 조직들이 모여서 결절 형태로 노듈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는 굉장히 큰 파이어판으로 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얘는 굉장히 작은 형태로 있는 거고 얘는 큰 형태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파이어판은 바로 소장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 뒤에서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 소장을 보면은 12지장에는 좀 드물지만 이 뒤에 있는 제주넘과 일리움에는 이런 파이어판이 굉장히 잘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크게 림프 조직이 구성된 거를 바로 파이어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소장벽에 존재하는 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위장관계의 생리학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이 분비 과정 그리고 흡수되는 과정, 연동, 운동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